대한민국의 화려한 마철로 뒤편, 도심의 소음조차 닿지 않는 가파른 달동네의 겨울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영하의 추위는 낡은 옥탑방의 창틀을 비집고 들어와 12살 지훈과 5살 은지의 얇은 여름 이불 위로 서리를 내려앉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상대적 빈곤 위험 가구라는 건조한 수치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바닥. 지훈은 보라색으로 변해버린 은지의 손을 자신의 가슴팍에 넣고 연신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며칠째 물로 배를 채우던 은지는 이제 올 힘조차 없는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오빠, 나 자꾸 잠이 와라며 가느다란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건 잠이 아니라 굶주림이 불러온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먹이지 않으면 하나뿐인 동생을 영영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소년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방 한구석, 곰팡이가 쓸어가는 낡은 서랍장 아래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엄마 이지수가 피맺힌 목소리로 당부하며 숨겨둔 비단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주머니는 열지 마라. 이걸 꺼내는 날,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낼 거야. 하지만 지훈에게는 엄마의 경고보다 동생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느질을 뜯어내자 어두운 방 안에서 기묘하게 빛나는 금색 카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과 상단에 새겨진 한강 그룹의 문양은 이질적이다 못해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지훈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것만이 동생을 살릴 마지막 동아줄임을 직감했습니다. 해진 점퍼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선 지훈의 눈앞에 가파른 얼음 계단이 펼쳐졌습니다. 미끄러지듯 계단을 굴러 내려간 지훈의 발걸음은 마을 입구의 작은 쌀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한 온기와 고소한 곡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쌀 제일 작은 거 하나만 주세요. 딸리요. 지훈의 외침은 절박한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때 묻은 옷차림과 헝클어진 머리를 본 쌀집 주인은 혀를 차며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꼬마야, 쌀은 비싸단다. 돈 없으면 나가서 놀렴. 그 차가운 무시에 지훈은 품 안에서 그 금색 카드를 꺼내 계산대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돈 있어요? 여기 카드로 해주세요. 카드를 집어든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그였지만 이런 카드는 평생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앞뒤를 번갈아 살피던 주인의 표정이 경악에서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게 보통 카드가 아닌데? 너 이거 어디서 훔쳤니? 이건 블랙 카드 중에서도 최상위 계층만 쓰는 거잖아. 주인의 날카로운 고함에 지훈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 거예요. 제발 쌀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지훈의 항변에도 주인은 단말기에 카드를 꽂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밀번호나 알겠어? 만약 안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다. 지훈은 엄마가 생전에 잊지 말라며 귀에 못 박히도록 일러준 숫자, 네 자리를 한자 한자 정성껏 눌렀습니다. 승인을 알리는 경쾌한 소리가 조용한 쌀집에 울려 퍼진 순간 지훈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증과 작은 쌀 봉지를 가슴에 꼭 안고 다시 어두운 골목길을 향해 질주하는 소년의 등 뒤로 쌀집 주인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른 번호 네 자리가 15년 동안 멈춰있던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서태훈 회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거대한 폭풍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년이 쌀을 들고 차가운 골목을 달리는 그 시각, 한강 그룹 본사 최고층에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결제 알람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의 중심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8층 높이의 한강 그룹 집무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늘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서태윤 회장은 15년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딸 이지수를 잃은 뒤로 스스로를 이 화려한 감옥에 가둔 채 살아왔습니다. 딸의 실종과 가출, 그리고 이어진 모든 비극은 가문의 권위를 우선시했던 자신의 고집 때문이었다는 죄책감이 서 회장을 갉아먹고 있었죠.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건 지수가 집을 나갈 때 쥐어주었던 VVIP 골드카드의 결제 정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날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기약 없는 기다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47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카드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녀가 죽었을 것이라 단정 지었고 친인척들은 이미 그녀의 자리를 지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 회장 본인조차 이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잊어갈 때쯤 정적을 깨고 날카롭고 긴박한 알람 소리가 집무실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서 회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노 회장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더니 이내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찻잔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화면에는 이지수 1호 400원 결제라는 문구와 함께 서울 외곽의 어느 달동네 쌀집 상호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딸의 이름이 차가운 디지털 신호가 되어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것입니다. 서 회장은 옆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하던 김 비서실장의 팔을 부서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이거 확인해. 지수야, 내 딸 지수가 카드를 썼어. 살아있어. 내 딸이 살아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억눌러왔던 세월의 회한이 섞여 피를 토하는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김 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태블릿 PC를 빠르게 조작했습니다. 위성 GPS와 결제 단말기 추적 시스템이 즉각 가동되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바로 근처 300m 지점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구인 소나무 마을 입구의 작은 쌀집입니다. 서 회장은 대답할 틈도 없이 차 문을 거칠게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치령을 넘긴 노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속도였습니다. 당장 차 돌려 경호팀 전부 불러서 그 쌀집 근처 골목 다 막아. 이번에도 놓치면 자네나 나나 끝이야. 그의 호령에 본사 1층에 대기 중이던 검은색 고급 세단 이려며 대가 일제히 엔진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시각 지우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옥탑방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품은 쌀 봉지의 무게가 마치 은지의 생명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용한 그 카드 한 장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리무진들을 줬고 가파른 달동네 골목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쌀집 주인은 경찰에 신고한 직후 갑자기 골목 입구를 가득 메운 검은 세단들과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을 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서태윤 회장은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내려 쌀집 주인의 멱살을 잡다시피 물었습니다. 이 카드 쓴 사람 어디 갔어? 어디로 갔느냐고. 주인은 겁에 질려 언덕 위 옥탑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꼬마애가 옥탑방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서 회장의 눈에는 이미 피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15년의 공백,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무엇인지 그는 알지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신호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요. 리무진의 굉음이 평화롭던 달동네의 공포를 자극하며 좁은 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낡은 옥탑방 문을 박차고 들어오기 딱 10분 전 서 회장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사람만 있어 달라고.
매서운 칼바람이 낡은 문틈을 사정없이 파고드는 옥탑방 안.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은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에 품고 온 쌀 봉지는 체온으로 인해 묘하게 따스해져 있었습니다. 은지야, 조금만 더 참아. 오빠가 쌀 가져왔어. 이제 따뜻한 죽 해줄게. 지우는 다급히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이 도는 아이의 입술은 미동도 없었고 오직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훔치며 쌀을 씻었습니다. 소중한 쌀 한 톨이라도 흘릴까봐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그의 귀는 골목 아래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음들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딸 동네 골목이 수십 대의 차량 엔진 소리와 다급한 구둣발 소리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옥탑방 바로 아래에서 육중한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지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엄마가 죽기 직전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카드를 쓰면 무서운 사람들이 올 거야. 지우는 주방용 칼을 쥐고 은지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철문이 거대한 힘에 밀려 굉음을 내며 벌컥 열렸습니다. 그 문 앞에는 수십 명의 검은 양복 사내를 뒤로하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서태윤 회장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가난의 냄새와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방 한구석에 누워있는 은지와 칼을 든 채 자신을 노려보는 지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벽 중앙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사라진 그의 딸 지수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서 회장은 지팡이를 놓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수야, 내 딸 지수야, 네가 왜 저기 있느냐. 이 아비가 왔는데 왜 대답이 없어. 그의 오열은 평생 쌓아온 권위와 자존심을 모두 무너뜨리는 피울음이었습니다. 지우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 부르지 마. 당신들 누구야? 우리 엄마 버린 그 사람들이지? 당장 나가. 지훈의 눈에는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생전에 가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높고 무서운 성에 살아서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서 회장은 지훈의 외침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영정 사진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딸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노 회장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다급히 다가와 서 회장을 부축하며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진정하세요. 이분은 도련님의 할아버지십니다. 15년 동안 한시도 어머님을 잊으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잊지 않았다면 왜 우리가 굶어 죽어갈 때 오지 않았느냐고, 왜 엄마가 병들어 죽어갈 때 당신들은 따뜻한 곳에서 웃고 있었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지훈의 손에 든 칼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옥탑방의 좁은 공간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회한이 뒤섞여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 회장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지훈과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깡마른 몸과 남루한 옷차림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내 새끼들을 이 추운 곳에 방치했어. 서 회장은 밖을 향해 호령했습니다. 김 실장, 당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의료진 부르고 아이들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음식부터 가져와. 헬기를 띄워서라도 지금 당장 평창동으로 이동한다. 그의 명령과 동시에 달동네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어안이 벙벙한 채 동생 은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빠가 지켜줄게. 엄마 카드 써서 미안해. 지훈의 속삭임은 몰려오는 검은 양복 사내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 묻혀갔습니다. 차디찬 옥탑방을 뒤로하고
남매가 실려온 곳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 거대한 대리석 성벽이 둘러쳐진 평창동의 저택이었습니다. 700평이 넘는 대지 위에 세워진 그 집은 지훈이 살던 달동네와는 다른 공기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리무진에서 내린 지훈은 낯선 대리석 바닥의 냉기에 몸을 움츠렸지만 투만의 은지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서태훈 회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훈의 곁을 지켰습니다. 지훈아, 이제 겁낼 것 없다. 여기가 너희가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란다. 그러나 지훈을 리무진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거실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엄마 쫓아냈던 곳이잖아요. 도로 우리 옥탑방으로 보내주세요. 지훈의 돌발 행동에 집안의 하인들과 경호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 회장이 무어라 말을 잇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 회장의 동생이자 한강그룹의 2인자인 서상훈 이사, 그리고 그의 아내 최 실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으로 치장한 그들은 이미 이 비극적인 상봉이 자신들의 입지에 미칠 파장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로망이라도 나신 겁니까? 서상훈이 안경을 치켰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애들을 이 신성한 저택에 들이시는 거예요? 지수 그 애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나간 게 언젠데 그 시야까지 들여오다니요. 옆에 있던 최 실장은 코를 찡그리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저 꾀죄죄한 꼴 좀 보세요. 집안의 가난뱅이 냄새가 진동을 하겠네요. 얘들아, 너희 그 냄새 나는 옷부터 당장 벗어야겠다. 최 실장이 경호원들에게 눈짓하며 남매를 구석방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최 실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우리한테 손대지 마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당신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 다 기억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이 집 사람들은 심장이 얼음으로 만들어졌다고. 서태훈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치며 호령했습니다. 내 귀한 손주들에게 그 무슨 맘언인가. 당장 사과하지 못할까? 서상훈은 붉어진 얼굴로 뒤로 물러났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사리에 가까운 질투로 번뜩였습니다. 15년 전 딸 지수를 집에서 내쫓도록 교묘하게 이간질했던 이가 바로 서상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 회장에게 지수가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가짜 증거를 들이밀었고 엄격했던 서 회장은 그 덫에 걸려 딸을 매몰차게 내쳤던 것입니다. 지훈은 이 거대한 집안에 흐르는 저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잠시 후 저택의 거대한 식탁 위에는 평생 본 적도 없는 산해진미가 가득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젓가락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고기 반찬으로 손을 뻗던 은지의 손등을 최 실장이 젓가락으로 탁 쳤습니다. 식사 예절도 못 배웠니? 어른이 수저를 들어야지 어디서 못된 버릇부터 내미는 거야? 은지가 손등을 부여잡으며 울음을 터뜨리자 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지훈은 식탁 위에 놓인 얼음물 컵을 최 실장의 얼굴에 가차없이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식탁볼을 한꺼번에 걷어치우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동생 손대지 마.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없어도 우리 행복하게 키웠어.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상훈이 지훈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자 이번에는 서 회장이 서상훈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내 이놈, 지훈이와 은지는 이 집의 주인이다. 감히 누구더러 내쫓으라는 게냐. 서상훈은 뺨을 만지며 억울한 표정으로 물러났지만 지훈을 향한 증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은지를 등에 업고 식당을 빠져나가며 서 회장을 돌아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백날 감싸줘도 소용없어요. 우린 여기 안 어울려요. 은지 병 좀 나으면 바로 나갈 거예요.
그날 밤 지우는 저택의 푹신한 침대 대신 은지와 함께 차가운 방바닥에 옥탑방에서 가져온 유품 주머니를 두고 몸을 뉘었습니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밤은 옥탑방의 그것보다 훨씬 시리고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은지를 곁에 뉘어 잠재운 뒤에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대리석, 벽 너머로 자신들을 감시하는 듯한 시선들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주머니 속에서 엄마가 남긴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도망치듯 살면서도 기록해둔 몇몇 이름과 장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곳이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라 엄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라는 사실을 어린 나이에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방문 밖으로 정체 모를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서사문의 지시를 받은 보안 요원이 지훈의 짐 속에 있을지도 모를 어떤 서류를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옥탑방에서 굶주린 길고양이처럼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온 지훈에게 침입자의 기척은 선명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지훈의 가방으로 손을 뻗는 찰나 지훈은 번개처럼 일어나 준비해 두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요원의 눈에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아, 내 눈. 요원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구르자 지훈은 망설임 없이 복도로 뛰쳐나가 벽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저택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모든 방의 불이 켜졌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달려온 서태윤 회장은 난장판이 된 현장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최 실장은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지훈의 뺨을 때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이 천한 것이 밤중에 이게 무슨 소동이야. 너 우리 직원 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사할 줄 알아? 하지만 서 회장은 최 실장의 팔을 낚아채며 반대쪽 뺨을 똑같이 내리쳤습니다. 서 회장의 목소리는 거실이 떠나가라 호령했습니다. 누가 내 손주방에 들어가라고 시켰어. 사문이 너지? 당장 저놈이랑 같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서 회장은 겁에 질린 은지를 안아주며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이 집에서 너희를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게 아마. 하지만 지훈은 할아버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짓말 마요. 엄마도 할아버지가 지켜준다고 했다면서요. 근데 왜 엄마는 그렇게 죽게 놔뒀어요? 왜 엄마가 보낸 편지들은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지훈의 외침에 서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휘청였습니다. 편지라니? 지수가 내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냐? 서 회장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렸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딸의 소식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사이 은지를 정원으로 꿰어낸 서사문을 발견했습니다. 서사문은 인자한 할아버지 흉내를 내며 은지에게 초콜릿을 건넸습니다. 은지야, 네 엄마가 죽기 전에 할아버지 원망 많이 했지? 할아버지가 돈을 안 줘서 엄마가 아팠던 거란다. 다 저 할아버지 고집 때문이야. 서사문의 비열한 속삭임에 은지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지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다시 입을 닫아버리는 선택적 함고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미친 듯이 서사문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은지한테 무슨 짓 했어? 말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애가 저러냐고. 서사문은 비웃으며 지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해줬을 뿐이야. 네 엄마를 죽인 건 저 늙은 노인네라는 진실 말이다. 분노에 휩싸인 지훈은 그 길로 할아버지의 서재를 지나 아무도 찾지 않는 지하 창고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의 유품 속에 있던 낡고 녹슨 열쇠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자욱한 벽면 한쪽,
지우는 열쇠 구멍과 똑같은 문양의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이 침을 꿀꺽 삼키며 열쇠를 돌리자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 이지수의 이름이 적힌 서류 뭉치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서사문이 저지른 횡령과 이간질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본 지훈의 앞에는 흙 묻은 자마를 신은 정원사 박 씨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지훈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에는 서사문이 엄마의 편지들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할아버지가 보낸 양육비와 치료비를 비자금으로 빼돌린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지훈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류를 품에 숨겼습니다. 도련님, 그 열쇠를 결국 찾으셨군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던 정원사 박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경계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박 씨는 오히려 허리를 깊숙이 숙여 예의를 갖췄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저는 15년 전 지수 아가씨가 이 집에서 쫓겨나던 날 그분의 차문을 닫아드렸던 사람입니다. 박 씨의 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사문의 눈을 피해 15년 동안 정원사로 살며 때를 기다려온 아군이었습니다. 박 씨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더 꺼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서상훈 이사는 지금 형님인 서 회장님까지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고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도련님과 은지 아가씨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박 씨의 말대로 저택의 공기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었습니다. 서상훈은 이미 해외의 거대 자본과 손을 잡고 한강 그룹의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었고 그에게 남매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유품인 금색 카드를 만지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만 쳐서는 동생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박씨 아저씨, 저를 도와주세요. 할아버지와 우리 엄마의 명의를 되찾고 싶어요.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굶주림에 떨던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지훈의 어깨를 꽉 쥐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친척들을 모두 부르는 연회가 열릴 겁니다. 서상훈은 그날 회장님의 유언장을 조작해 발표하려 하겠죠. 그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시각 서상훈의 방에서는 은밀한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거울을 보며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그 애들이 지하 창고 근처를 기웃거린대요. 정원사 놈이랑 붙어먹기 전에 빨리 치워버려야지 안 되겠어요. 서상훈은 독한 위스키를 들이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사람을 이미 준비해뒀어. 사고로 위장해서 강물에 던져버리면 그만이야. 15년 전 지수를 처리하지 못해 이 사달이 났으니 이번엔 확실히 해야지. 그들의 대화는 비정한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애를 하루 앞둔 새벽,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갑자기 해제되었습니다. 서상훈이 보낸 괴한들이 조용히 지훈의 방으로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박 씨와 함께 비밀 통로를 통해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지훈은 자고 있는 은지를 등에 업고 어둠이 깔린 평창동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묻다. 어디가? 무서워. 은지가 잠결에 웅얼거리자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은지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우리 보고 가라고 했던 곳으로 가야 해. 지훈의 등 뒤로 괴한들의 손전등 불빛이 가시덩굴 사이를 비추며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산속에서 헤매던 남매 앞에 낡은 성당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엄마의 수첩에 적혀있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성당 문이 열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노신부가 지팡이를 짚으며 나왔습니다. 지수의 아이들이로구나.
너희 엄마가 죽기 전 너희를 여기로 보낼 거라고 매일 기도했단다. 친부는 지훈을 안으로 이끌며 서상훈이 소각하려 했던 지수의 진짜 편지 뭉치들을 건넸습니다. 지훈은 그 편지들을 읽으며 통곡했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할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성당 밖에서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서상훈의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테로가 끊긴 절벽 끝, 지훈은 결연한 눈빛으로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당의 낡은 뒷문 밖으로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남떨어지와 그 아래를 무섭게 휘감아 도는 시커먼 강물이었습니다. 횃불을 든 서상훈의 사내들이 짐승 같은 숨소리를 내며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 감히 어딜 도망가. 사내들이 칼을 뽑아들자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눈을 가렸습니다. 등 뒤는 절벽, 아픈 살인기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지훈은 신부님이 건네준 마이크로 SD 카드를 입안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서상훈의 모든 범죄가 담긴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은지야, 오빠 믿지? 엄마가 우리 지켜줄 거야. 눈 꽉 감고 오빠 목 잡아. 지훈은 은지를 자신의 몸에 단단히 고정시킨 채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미친, 저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시체도 못 찾겠군. 괴한들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에 처박히는 순간 지훈은 전신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태부 깊숙이 차가운 물이 밀려들었지만 지훈은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은지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러야 해. 엄마,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강한 물살에 휩쓸려 수 킬로미터를 떠내려가던 남매를 발견한 것은 새벽 낚시를 하던 한 노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임자, 빨리 나와봐. 애들이 죽어가는 것 같아. 노부부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사흘 만에 지훈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깨어나자마자 마주한 뉴스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안강 그룹 서태윤 회장,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위독. 서상훈 이사, 회장 대행 취임 예정 화면 속 서상훈은 슬픔에 잠긴 척 연기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갈라진 목소리로 옆을 지키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부를 사람들이 있어요. 지훈이 연락한 곳은 평창동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살던 달동네에서 자장면 곱빼기를 몰래 챙겨주던 배달원 형들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낡은 시골집 앞으로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괴눈을 내며 도착했습니다. 지훈아, 살아있었구나. 헬멧을 든 배달원 형들과 그 뒤를 따라온 점원사 박 씨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씨는 서상훈의 감시를 피해 탈출하여 지훈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서상훈이 오늘 오후 이사회에서 회장 취임 선언을 합니다. 그 전에 막지 못하면 한강그룹은 공중분해될 겁니다. 지훈은 입안에 숨겨두었던 마이크로 카드를 뱉어내며 눈에 도끼를 품었습니다. 형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자리에 가서 할아버지를 살려야 해요. 배달원 형들은 일제히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걱정 마라 지훈아. 우리 달동네 식구들이 돈은 없어도 의리는 있다. 오늘 서울 도심 전체를 우리가 마비시켜서라도 길을 뚫어주마. 지훈은 엄마의 블랙카드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헬멧을 눌렀었습니다.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지훈을 호위하며 한강그룹 본사를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본의 정점에 선 비정한 어른들을 향한 가장 낮은 곳에 살던 소년과 서민들의 위대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들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용의 꿈틀거림처럼 서상훈의 성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한강그룹 본사 빌딩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서상훈의 회장 취임을 반대하는 소규모 시위대와 이를 진압하려는 사설보안 요원들이 뒤엉켜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그때 도심의 정적을 깨는 수백 대의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달동네 배달원 형들이 이끄는 오토바이 군단이 본사 건물을 겹겹이 포위하며 길을 터주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지금이야. 앞만 보고 달려. 배달원 형의 외침과 함께 지훈은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내려 정문으로 돌진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지훈은 주머니에서 번뜩이는 금색 블랙카드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똑똑히 봐. 한강그룹 최고 기빈 전용 긴급 의전 카드가 작동하면 너희 모두 해고야. 당장 문 열어. 카드의 칩이 단말기에 닿자 경쾌한 승인음과 함께 육중한 보안문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지훈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택했습니다. 서상훈의 눈을 피해 6경층 회의실까지 오르는 길은 숨이 끊어질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3년 전 절벽에서 떨어진 상처가 욱신거렸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지훈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병원에서 방제가사 상태로 방치되어 죽어가는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봄나, 조금만 더 힘을 줘. 지훈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6경층 회의실 문을 힘껏 걷어찼습니다. 안에서는 서상훈이 승계 서류에 서명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년의 등장에 회의장 안의 이사들이 경악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서상훈 이사, 당신은 오늘로 끝이야. 지훈의 고함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상훈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쥐새끼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어. 당장 끌어내. 하지만 지훈은 이미 박 실장과 공조하여 준비해온 마이크로 아스티카드의 내용을 대형 화면에 띄운 뒤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서상훈이 할아버지의 차에 독극물을 타라고 지시하는 음성과 지수의 편지를 소각하라고 명령하는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야. 할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우리 엄마의 인생을 망친 살인마.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상훈은 서류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회의장 문을 열고 쏟아져 들어온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어린 놈이 꾸민 짓이라고. 서상훈의 발악은 허망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아왔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년의 위대한 반격이 마침내 비정한 어른들의 세상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 승리의 기쁨은 사치였습니다. 그는 경찰차를 타고 할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 너머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서태윤 회장을 보며 지훈은 유리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이제 나쁜 사람들 다 잡았으니까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병실 안을 채우던 규칙적인 기계음 사이로 기적 같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서태윤 회장은 지훈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하듯 15년 전 딸을 떠나보낼 때처럼 무겁게 닫혔던 눈꺼풀을 서서히 들어 올렸습니다. 지훈이냐? 산소호흡기 너머로 새어나온 희미한 목소리의 지훈은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며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 뿌린 선행의 씨앗은 또 다른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과거 지훈이 쌀값을 대신 내주었던 달동네의 한 청년이 적합한 골수 기증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추술은 성공적이었고 한강그룹의 거대했던 비극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한강그룹 본사 앞마당에는 지수를 기리며 심었던 수선화가 만개하여 노란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서태윤 회장은 복귀 후 첫 공식 행사를 평창동 저택이 아닌 지훈과 은지가 살던 달동네 옥탑방 부지에 세워진
지수의 숲 도서관에서 열었습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단상에 선 지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골드카드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는 누군가에게는 부의 상징이겠지만 저에게는 엄마의 목숨이자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카드를 개인의 영달이 아닌 꿈을 잃은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열쇠로 쓰고자 합니다. 지훈의 선언에 현장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과 배달원 형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서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엄마 지수가 잠들어 있는 수목권을 찾았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묘비 앞에 더 이상 블랙카드가 아닌 자신이 직접 만든 가족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이 카드 없어도 우리 굶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우리 끝까지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거기선 이제 걱정하지 말고 활짝 웃어주세요. 은지도 오빠의 손을 잡고 엄마, 나 이제 말도 잘해 라며 맑은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서태훈 회장은 두 손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향해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멈춰있던 가문의 운명은 소년의 용기와 엄마의 유품 한 장으로 인해 가장 따뜻한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세 사람의 어깨 위로 포근하게 쏟아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은 이제 단단한 뿌리를 내렸고 남매에게 가혹했던 세상은 비로소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언덕을 내려오며 다시는 어두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주머니 속에서 작게 반짝이는 금색 카드는 이제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가족의 심장 소리를 담은 훈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선화 향기 가득한 정원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